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부티풀 채널에 처음 나와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상처받지 않는 상속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화제의 또 신간으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루의 대표 변호사이신 최혜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직 상속만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법무법인 마루라는 곳을 제가 네.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뵙기에도 굉장히 젊으신데 대표 변호사. 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도 또 사실 제목이 좀 확 와닿는데 이게 신간 중에서 좀 화제의 신간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예스24에서. 예. 네. 상처받지 않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지금 상속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텍스트만 있으면 사실 읽기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절반이 약간 웹툰으로 돼 있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 이제 상속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유류분 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개편인데 가족이라 그러면 원래 최소한의 보장받는 상속 지분이 있었는데 이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좀 청구를 제한하는 뭐 이런 어떤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 재산 상속을 좀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딱 두 가지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하나는 폐륜적 상속인. 그러니까 정말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받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상속권도 당연히 상실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도 청구권이 이제 상실해버리는 요게 하나 바뀌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말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부양을 해서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뀐 건데요. 이제 상실이 좀 많이 이슈가 됐죠. 아무래도 구하라법 일명 구하라법에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폐륜적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뭐 칼로 이렇게 찌르거나 이러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부양을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기에 가깝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상속권 상실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폐륜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이런 거 자체를 박탈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정서적으로는 그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속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제들이 또 여러 명이고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번 개정이 또 다른 핵심이 뭐냐 봤더니 이제 효도한 자식이 조금 더 받는 구조가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제도의 기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지금 바꾸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여에 대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받은 것까지는 유류분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기여를 엄청 해서 받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뭐 20년 넘게 병수발 다 들고 뭐 기저귀도 다 갈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상대방이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폐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약간의 외면 정도. 우리 뭐 막내가 잘하겠지. 뭐 우리 오빠가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증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 재산 제외하고 해라 소송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히 더 부양을 하거나 어떤 그 기여를 했다라는 거가 없이 네.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원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최대로 보면 10년이긴 하거든요. 10년. 근데 실제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의 안날로부터 또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혹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요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못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님 생전에 어떤 재산을 줬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고 1년 내에는 대부분 하셔야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근데 아직 하려면.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10년까지는 일단은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침해 사실을 알았다.
그 중간에라도 여기서 말하는 침해 사실이라는 건 그 증여받은 사실 혹은 유증받은 사실. 그런 유증받은 네, 사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로부터 1년이라고 1년. 보시면 돼요. 네. 이 유류분 제도가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유언의 힘이 굉장히 좀 세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고 하면 그 유언장에 작성을 해놓으면 청구할 수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떤 거를 잘못했으니 그래서 나는 상속권 나는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이 의사 표시를 해놓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나 이 자식 안 주겠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가 됐다. 맞아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어떤 유언장을 쓰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누구는 내가 재산을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찾아보지도 않고 누구는 술만 먹으면 칼을 들이대고 나를 막 욕을 했다. 이런 너네가 받으면 안 돼서 내가 어떤 자녀 한 명에게 준다 하면서 밑에다가 혹시 소송할 걸 걱정돼서 재판장님 제 의견대로 꼭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쓴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유언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청구권을 받으셨죠. 유류분을 상대방이. 저희는 유류분 피고였는데 유류분 원고 측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유류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공평한 더 잘한 자녀가 더 받고 못한 자녀는 못 받게끔 유언장에 작성해 놓으면 그 효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좀 어떻게 그러니까 유언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유지가 네. 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좀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가이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언은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방식이. 근데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건 유언 공증이랑 자필 유언장이랑 녹음에 의한 유언 요 3가지를 제일 많이 해요. 아 녹음도 있구나. 녹음의 유언이 요즘 조금 유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네.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영상도 되는 거예요? 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에요. 녹음에 의한 네. 유언. 그래서 녹음에 의한 유언까지를 좀 요즘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짧게 쓰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언 공증도 네. 뭐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만 쓰고 끝. 뭐 자필 좀 유언장 구체적이지 않게. 네, 뭐 자필 유언장도 뭐 내 이 사람 잘했으니까 준다. 이게 끝인 경우가 많아요. 몇 줄 안 쓰시는 네네. 경우. 근데 그러기보다는 유언장을 짧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 같은 걸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도는 이제 시작한 제도라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정립된 판례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주장이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있었던 네. 이 기업은 주장을 할 때도 그 영상이 되게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유언장 작성을 하고 내가 이 유언장 작성한 거 맞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게 됐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덜컥 겁이 나는 게 요즘 AI 이거 그렇죠. 그 뭐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조금 더 내가 왜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유언장에 작성해 놓으시거나 혹은 별도 영상으로 해 놓으시던가. 네네네. 유류분 반환 방식이 재산 지분 분할에서 현금 정산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을 텐데 앞으로 분쟁의 형태는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가 이번 이 상속법 개정에서 제일 아쉬운 게 저는 이 가액 반환이에요. 소송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가액 반환으로 변경돼서 더 좋아진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액 반환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소송이 조금 더 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액 반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마 아파트를 받았어요. 증여로 받았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음마 아파트의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돈은 돈으로 이걸 원물 반환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부동산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모든 반환의 방법은 금전으로 반환하라
바뀐 거예요. 그 이게 유동성이 좀 안 될. 그렇죠. 유동성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으신 분 입장에서야 유증재산이든 증여재산 지키고 싶으니까 현금으로 뭐 반환하겠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유증받거나 증여받으시는 분들이 뭐 현금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류분 원고 입장에서는 금전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냥 청구하고 기간이 또 지나면 뭐가 붙죠? 연 12% 이자가 또 붙어요. 지연이자. 그 이자까지 쭉쭉 붙게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금전 지급은 정말 좀 현실성 반영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 아쉬운 그러면은 쪽이에요. 이런 문제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네. 유동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좀 어떤 미리 좀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대비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동산을 원물로 받고 있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물 반환이 원칙일 때는 상대방은 돈을 받고 싶잖아요. 대부분 네. 유류분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고 싶을 때 나는 지금 뭐 지분 그냥 가져가. 라고 하면 상대방이랑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돈을 주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간을 좀 늘려서 줄게. 혹은 분할해서 줄게. 혹은 적게 줄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절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기여를 주장을 한다고 해도 돈이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해결 방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고 또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심지어 가압류 걸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유증 받은 거 알면 바로 가압류. 가압류를 바로 거니까 그 재산을 파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는 얘기를 자꾸 해야죠. 그래야 그래요? 바뀌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상속 말고 또 이제 증여에서 현금 증여인데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 이후에 바뀌는 부분이나 또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현금 증여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좀 뻑뻑하다 이런 게 저희가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급 감정을 많이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조사관님 상속일로부터 10년 전까지 받았던 증여도 다 보는 거죠. 네, 그것도 당연히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를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상속세 신고 시에. 근데 이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급 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을 해서 시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제가 조사관님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최근에 예산을 늘렸대요. 소급 감정할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지금 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하나의 의사가 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가액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10년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도. 근데 예전에는 한 3년 거만 잘 방어하면 된다. 우리가 그랬어요. 세무조사할 때. 3년만 방어하자 이랬는데 네네. 요즘은 뭐 5년치 뭐 7년 전 것도 소명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상속세를 내가 낼 때 신고할 때 네. 저 기준 시가로 하든 감정을 받든 그 유리한 거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기준 시가로 하는 게 당연히 감정가보다 낮으니까 이걸로 해서 신고했는데 왜 소급 감정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시가예요. 그 시가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인데 주변에 시세가 없거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만 보충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이렇게 인근 유사 가격, 예. 거래 가격이 있는 걸 경우는 제외하고. 상관없는데 꼬마 빌딩 같은 거. 그런 어떤 약간 인근 유사 거래 가격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네네. 소급 감정을 일종의 국세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할수 상속세를 있어요. 걷어낸다. 예, 그런 것이 변하면서 그 부분만 변한 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 금융거래도 좀 자세히 보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상속인들의 계좌를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상속세 신고하고 세무조사 때. 네네. 그럼 이때 보는 이 상속인들도 나이대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녀들이 뭐 결혼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 준 게 딱 있을 때가 있어요. 5억씩 이렇게. 근데 이게 부모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는 상속 문제 때문에 네? 자기가 증여를 해준 이런 게 또 걸리게 또 되는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세무조사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정말 좀 뻑뻑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느낄 만한 최근 현금 증여 세무조사 관련해서 적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속세 세무조사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드러난 거예요. 그 아들한테 5억을 증여한 행위가. 근데 그때 또 아들 걸 보니까 아들이 그때 집을 산 요 행위까지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다 끝났는데 결정까지 다 났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시 세무조사가 들어온 오히려 거죠. 네. 자식에게 증여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세무조사가. 네, 확대 세무조사 돼서 증여세 신고 안 왔잖아요. 증여세 신고를 또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붙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붙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붙죠. 이러니까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분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셨고 이때 조금만 뭘 해놨으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분 사이에서 소비대차 계약서, 뭐 차용증 이런 걸 쓰고 뭐 매달 뭐 50만 원씩 이자를 뭐 낸다라고 형식적으로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당연히 안 해놨으니까 그냥 증여세 부과되고 끝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아무튼 상당히 좀 팍팍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최근에 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5060이 부동산 증여 비율이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부티풀 채널에서 세무사님 모셔서도 이런 이야기 나누는데 현 상황에서 집을 매도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신 분도 있고 유리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내 자산의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면 빠르게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망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재산의 가액이 될 것이고 어차피 지금의 상속세율에 따르면은 50% 구간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지금 최대한 낮을 때 증여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씩 뭐 3명의 자녀에게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며느리랑 이렇게 나눠서 증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50%에서 떨어지니까 훨씬 더 낮고 가장 좋은 거는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이 증여세 신고의 가액으로 상속세 때 10년 내에 증여재산이 가산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때의 가액으로 고정되니까 그 효과가 있어요. 확실하게. 절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30억을 기준으로 뭐 딱 뭐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30억이 넘게 되면은 그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네요. 자녀가 부동산을 이제 상속하게 될 경우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살아생전에 부동산 상속세를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그밖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전 증여 말고. 사전 증여 말고 실제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놓기는 해요. 네네네. 준비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냐면 금전이 이때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금융재산 증여를 한번 시작을 해요. 그 금융재산 증여를 10년마다 한 번씩 또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신탁에서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수익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탁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고. 신탁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신탁은 현금 증여하고는 어떤 게 다른가요? 신탁은 수탁자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에 그냥 재산에 맡겨놓고 그럼 그 수익 창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다시 아이가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언제가 증여 시점이 됩니까? 이걸 금융상품을 만기가 돼서 받을 때가 증여가 됩니까? 아니요. 신탁을 했을 때. 신탁을 했을 때. 신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 신탁 재산 금액만큼 증여세 내야 되네요. 내긴 내야 되죠. 내긴 내더라도 향후의 재산 상속세를 생각하면 지금 내는 게 훨씬 낫고 또 10년에 한 번씩은 일부 또 공제되는 그러니까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니 돈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일단 그 당시에 증여세를 내고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는. 왜냐하면 상속세는 절세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세금을 납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동산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해놓으시면은 수익자를 우리 자녀
가족들이 당연히 수익자가 되겠지만 그 뭐 한 명한테 특정하던가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하면은 그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죠. 상속세 납부에. 주택을 그 상속받은 이후에 매각 시기만 잘 맞춰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 팔아야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상속이 개시되고 6개월 내에 매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양도세는 안 나와요. 양도세는 안 나오고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아세요, 대부분이. 근데 만약에 6개월 내에 팔려고 하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팔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낮게 팔거나 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9개월 내에 매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속세에 신고했던 이 재산을 다시 평가해 주세요라는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낮게 팔았다 그러면은 높게 팔았던 낮게 팔았던 낮게 어떤 팔았던. 상황이든. 왜냐하면 높게 팔았다 해도 상속세 내고 또 양도세까지 양도세. 내면은 부당할 수 있잖아요. 네. 느낌상.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가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비과세 안 되게 되면 과세율이 높으니까 네. 그냥 상속세를 늘리는 게 낫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상속세 신고할 때 높게 했는데 뭐 낮게 파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도 네네네. 상속세 너무 납부 많이 했으니까 다시 수정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재산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평가위원회가 네네네. 있거든요. 거기 신청하면 해줘요. 거기 뭐 한 번 나가가지고 뭐 진술하고 하면 대부분은 그 평가가 뭐 불채택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본 재산평가 심의를 해봤을 때는 제가 어떤 의뢰인분이 1년이 넘어서 파셨거든요. 네. 1년,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파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재산심의위원회 해봤는데 그때도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이용하시면 훨씬 좋아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안 돼서 형제들이 남처럼 돌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만이 이제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을 두고 이게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부모님 재산도 내 재산, 내 재산도 내 재산 이러신 네네네. 분들이 좀 많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우리나라에만 맞선 이런 거 있잖아요. 중매.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결혼까지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너는 내 프라이드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라. 결혼해 뭐 이러해서 그때 뭐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너는 내 프라이드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너무 관여가 심하거든요. 네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관여가 심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여전히 부모님에게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서적으로. 독립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관여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바뀌잖아요. 상황이. 내가 보호자로서의. 그러니까 저 재산도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많아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상속 세금 제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 그렇습니까? 높죠. 세율이 우선 높고 그리고 공제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이잖아요. 네. 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에 또 한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재산 가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는 옛날에 너무 세율에 60몇 년 전 세금을 네네.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이제 내시는 비율이 많아진 거죠. 강남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당연히 상속세는 뭐 훌쩍 넘어요. 50% 훌쩍 넘어요, 다들. 이게 사실 작년인가 그 네, 상속세 개정. 안 한번 냈다가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자체도 사실 그렇게 뭐 대단히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었긴 했는데 뭔가 이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이 너무 높은 세율의 이 상속세가 조금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도 좀 무산되고 이게 좀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이제 싸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아마 변호사님은 더 특히 많이 보실 건데 가장 속상해할 분들은 역시 부모님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뭐 사전에 좀 예방법이랄까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방법 이게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시면 아예 안 다투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안 다투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유언장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유언으로 명확하게 나눠 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예쁜 자식만 더 너무 많이 주고 뭐 한 명은 아예 안 주고 그러면 안 이렇게 되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더 싸워요. 더 싸우고. 예, 그러면 안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예, 미운 자식이 있더라도 차등해서 해도 되거든요. 유류분만큼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해서 웬만하면 나눠 놓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때 나눌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적정한 분배를 해놓는 것이 좋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필 유언이든 녹음 유언이든 네. 이렇게 좀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좋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을 보면은 그 다양한 상속 문제, 분쟁 이런 것들을 상담해 오신 사례들을 여기에 이제 재밌게 또 네. 웹툰 형식으로도 담아가지고 보기가 되게 편한데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분쟁 사례라 그럴까? 그런 거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매일매일 충격적이긴 한데 네. 저희는 이제 이혼을 하시고 다시 재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속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묵은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모두 다 각자의 좀 이렇게 다 충격적인가 하는데 가장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네네.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다 보면 말로만 다투질 않으세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된 것처럼 네. 막 주먹다짐하고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정도로 끝나셨으면 됐는데 이 분들은 형제가 3분인데 네. 이제 2분은 한국에 사시고 한 분은 외국에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사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도 이미 많이 다퉜대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있어서 어머니로 인해서 어쨌든 협의는 했대요. 근데 지금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형이랑 내가 협의가 될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상담을 했었어요. 네.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안 되면 귀국했을 때 안 되면 바로 찾아오겠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해는 안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한 6,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카톡이 왔어요. 네. 변호사님 저 기억하시냐? 또 어디 사는 누구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해서 보이스톡을 해도 되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서로 네네네. 보이스톡을 했는데 딱 전화한테 여보세요 이래요. 목소리가 딱.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형이랑 같이 협의를 하려고 집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형이 화가 난다고 거기 주방에 있는 칼로 목을 에? 네, 목을 딱 찌른 거야. 목을요. 딱. 그래서 성대가 그러니까 한 번 찌른 건 아니고 또 몇 번을 찔러서 목소리를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형은 지금 살인 미수로 3년 6개월형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복역 중이시고 그리고 우리 쪽은 이제 외국에 사시는데 원래 이렇게 트럭 운전 같은 걸 하시거든요. 근데 그 트럭 운전은 대부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실제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외국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다친 부위가 켈로이드 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흑인들이 이걸 딱 보면 쟤 뭐 아니야? 이러면서 또 위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조금 위협적인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까지 발생했을 때가 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실 생각이. 그 정도면 거의 죽이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됐죠. 근데 살인 미수가 또 3년 6개월형 나온 것도 충격이네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이게 또. 거의 살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조금 났다 이런 경우는 조금 왕왕 있어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책 제목이 상처받지 않는 상속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진짜 상속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빚이 많다 그러면은 재산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뭐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거든요. 단순 예, 왜 단순 승인으로 간주가 되냐면 상속 재산에 일부 남은 게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수령해서 처분해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를 뭐 판 대금을 자기가 가져갔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포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서 다른 데 쓴 거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럴 때는 채권자들이 너 예전에 판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단순 승인이니까 내 돈 갚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 재산 뭐 2억 너한테 빨리 주겠다. 너 이것도 뭐 너를 위해 써라 하고 쓰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했지만 지금 예전에 준 그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 빼돌렸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사해행위. 사해행위. 네, 어렵죠. 사해행위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여러 채권자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않고 그 돈을 빼돌리는 행위. 그럼 그 빼돌린 그 상대방 있을 거 아니에요.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소송이 걸려요. 그걸 사해행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구상권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돈 다시 돌려놔. 이런 소송이에요. 그러면 소송이 걸려서 돈을 돌려놓게 되면 그 돈 한도 내에서는 변제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네.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그 세무사분들이 세금 줄이려면 살아생전에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또 우리 부티풀 채널에서 여러 영상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형제가 받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근데 사후에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는 나 아닌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이 사전 증여했던 내용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가 이건? 그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뭐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가 예전에. 네, 우리 오빠가 뭐 이 아파트도 받고 뭐 건물도 받고 난리 났네. 이러면 그래? 그럼 난 법정 상속분은 아니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은 받아야겠어 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그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상속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전에 한 거다. 그것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뭐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뭐 일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네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짜는 그러니까 유류분 침해 사실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 내가 다시 반환해 올 거야 하는 거는 제한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뭐 발생한 이유 뭐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류분 관련된 개정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뭐 아니면 안 했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폐륜적인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게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청구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청구를 못할 수는 있는데요. 상속권 상실 규정을 지금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26년 1월 1일에 있었던 상속권 상실과 2026년 3월 17일에 바뀐 상속권 상실 규정은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상속권 상실 규정에서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습 상속이 안 됐어요. 1월 1일에는. 그러니까 대습 상속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걸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대습 상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대습 상속 규정이 상속권 상실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구하라님의 사건을 얘기하면 구하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하시고 나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셨잖아요. 예. 근데 엄마는 양육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엄마는 상속권이 없어 상속권이 하면 상실된 상태. 상실됐어라고 되면 대습 상속이 안 됐어요. 안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번 개정에서는 대습 상속이 또 돼요. 내가 상속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대습 상속이 된다고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를 막 폭행하고 맨날 뭐 술 먹으면 막 칼로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빠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오빠의 상속권을 상실하겠어. 라고 청구했다 하더라도 오빠의 자녀, 내 조카가 같이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 효과가 없고 어때 효과가 있냐면 배우자의 경우. 두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20년 전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아예 같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다른 데서 애도 낳아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면 이때는 대습 상속이 안 돼요. 근데 자녀 같은 경우는 대습 상속이 돼서 지금 약간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 네. 하여튼 뭐 진짜 네. 복잡합니다. 예. 그 나는 뭐 이걸 보면서 야 증여할 돈도 없고 상속할 돈도 없다. 그럼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는 금액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사실 그냥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가 맞아요. 나오는 시대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 상속권 상실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권 상실의 사유는 좀 정해져 있어요. 심하게 부당하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부양 의무를 어쩌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국에 사시거나 네. 이럴 땐 부양 의무를 못 할 수 있죠. 근데 해야 됨이 명확한데 부당하게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부양 의무라는 게 네. 저희 기성세대나 아니 저희 위에 선배 세대들 정도는 부모님의 노후를 뭐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의 노후를 뭐 일부러 뭐 패륜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능력이 안 돼서 안 됐다라고 하면 그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저버렸다고 볼 수가 없는데 부양을 해야 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엄청나게 부모님이 네. 어려운 상황. 인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외면하고. 뭐 거의 그냥 완전 방치한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상속권 상실이 된다 해도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그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거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리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 준 거예요. 미리 줘서도 돈이 없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화가 거야. 나. 그래서 완전 이제 나는 부양 절대 안 안 해.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상속권 상실이에요? 무조건 상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상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와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안 오고. 안 오고 보호자다 아니다. 뭐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패륜적인 행동하면 상속권 네. 상실이고 그런 그리고 경우에 부양 의무를 저버려도 상속권 상실이고 두 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대한 범죄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범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속 이게 지금도 있는 건데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결격 사유. 상실이랑 결격은 좀 달라요. 근데 결격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뭐 상해를 가했다거나 다른 타인들? 아니요. 뭐 피상속인 피상속인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네, 부모님을 뭐 그렇게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상속인을 형제들. 네, 형제들을 뭐 살인에 이르게 정도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 그 칼로 찔러서 네네 성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중대한 범죄 행위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대한 위반이죠. 유언을 막 위조했다. 유언을 위조하면 또 상속 결격이고. 그 결격. 결격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증여를 뭐 마음대로 막 했다거나 뭐 도장을 막 마음대로 파자했다거나 아니면 금융재산 있잖아요. 금융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썼다거나. 했다든가. 예, 아니면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열거해 주신 변호사님이 그 정도가 이제 상속권 상실 또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다. 상실은 지금 이제 막 생긴 거고 결격은 완전히 딱 정해져 있어요. 호가 1호, 2호, 3호. 상실은 좀 최근에 생긴 거고. 네, 최근에 생겨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라고 써 있으니까 이 범죄 정도의 범위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무빈소 장례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뭐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뭐 경제적 부담도 뭐 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요즘 진짜 좀 장례식장이 좀 변하긴 했잖아요. 네. 그 11시 반 정도인가? 10시 반인가? 10시 반. 10시 반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안에서 막 주무시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가족 안에서 자고. 근데 지금은 또 집에 갔다가 오고 이런 게 좀 뭐랄까? 약간 장래의 문화가 좀 바뀌기도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장례를 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무빈소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빈소를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 장례 비용이라는 게 커요. 실제로 적게 들었을 때 한 700에서 800만 원 들고 많이 드신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드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당장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안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인 가구가 통계로 봐도 8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구 수가 한 2,300만 가구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세 가정 중에 하나는 그냥 1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가족이 다 있고 1인 가구라면 모르겠는데 또 그냥 혼자 이렇게 노인 1인 가구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이제 처음 나와 주셨는데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젊고 또 돈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좀 미리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조언이랄까 이런 것들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 상처받지 않은 상속이라는 책을 내고 요겁니다. 이 책을 내고 좀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제가 선물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엄마 몰래 봐야지, 아빠한테 이거 안 보이게 해야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저거 아주 너 나 죽으라고 하는 거냐? 죽고 나서 이거 생각하는구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부모님이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상속은 원치 않지만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투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 돌아가시면서 다투면서 암 걸리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 한 분은 손이 퉁퉁 부은 사진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면서 이제 암이 너무 많이 전이됐다. 빨리 좀 소송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상속 소송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해묵은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했던 행위를 다 비난 비판 받는 거에서 오는 충격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상속을 쉬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이혼이 뭐 문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지 뭐 돌싱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할 정도가 됐잖아요. 상속도 좀 내 그렇긴 상속도 굉장히 드러나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랑 이런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는 건 아니지만 이거 오빠한테만 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더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에도 써놨지만 상속만큼은 소송이 최선일 수가 없어요. 상속은 절대적으로 협의가 최고예요. 제가 여기서도 절대 소송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그 이유가 협의해라. 소송은 최선이 아니라 정말 최악을 막는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협의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 협의하려면 지금부터 잘 드러나야 돼요. 아무 일 아니에요. 네네. 최선 나누는 거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를 꼭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역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깔끔하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마루의 대표 변호사이신 최애리 변호사님 모시고 상속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